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시점은 좀 더. 그런데 그때 이제 팔 때 뭘 고려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김영희 오피스 클럽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간으로 주요 경제지표, 주가와 관계가 깊은 주요 경제지표를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주요 언론, 여러 신문, 여기서 경제 관련 기사, 증권시장 관련 기사 아니면 다른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사를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주간으로는 주간 경제를 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런데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죠.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 우리 금융시장, 환율, 금리,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주간 경제를 내고요. 예, 그 다음에 월간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 경제 흐름, 우리 경제 흐름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지금은 경기가 어떤 국면이니까 우리가 주식, 채권, 현금 이런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데일리 경제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텐데요. 매월 한국은행이 통화 유동성을 발표해요.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이걸 발표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제가 그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신문에서 보시면요. 한국은행이 M2 발표됐다 그러는데 신문에서는 최근 몇 개월만 발표해요. 추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추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계 통계를 쭉 추세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화지표 하면은 강의 통화지표 M2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돈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한때 13%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계속 금리 올리고 돈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것은 이제 돈이 증가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돈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M2에도 여러 가지 통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게 제가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래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다고 그러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늘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어디로든지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요구불예금 넣죠. 금리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 수익률이 높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십, 절금식, 저축성예금, 그 다음에 MMF, 이런 단기 이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물론 주가가 좀 선행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주가도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통화 동향이 발표됐을 때 단기 부동자금은 한국에서 따로 발표 안 해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에 비해서 도대체 주가가 가대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이걸 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장기 평균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로 가면은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지나치게 2로 가면 우리가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되죠.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 밑으로 가면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런데 제가 2021년 이 무렵에는 여러분들한테 주가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2021년 5월에 M2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66%였어요. 과거 평균보다 많이 올라갔죠. 이럴 때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저평가되고 오를 수 있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제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런 그림을 쭉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계속 보내드릴 텐데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통계를 작성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식시장을 평가하고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일이 더 중요해요. 흔히들 뭡니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그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게 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되는지 여기 들어가면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지표라는 게 M1, M2, LFL 한국은행에서 이거 보도자료만 다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현재 유동성을 판단하고 앞으로 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도자료를 직접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그려놨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계속 그려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통화 증가율이 몇 %다. 이런 식으로 매월 발표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추세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지표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경제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 출처를 어디서 얻었는지 출처까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한테 우리 언론 신문에서 중요한 경제 관련 금융시장 관련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새벽 3시, 4시 사이 일어나는데요. 집에서 한 신문 5개 정도를 보거든요.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시장에 중요하구나. 그런데 일간보다는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아마 그런 경제 뉴스를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 계속하고 있죠. 그동안 무역 전쟁을 했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융 전쟁 전에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 전쟁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중 패권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D램은 세계 반도체의 약 70%를 생산하거든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사를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기사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이거 반도체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 한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이제 아주 잘 만들고 점차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골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의 핵심이 뭐예요? 융합이에요. 그 융합이 모든 기술이 어디서 융합되죠?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앞으로 전부 전기차로 가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가고 싶은 때 자율주행차를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중국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 신문에 보니까 세계 전기차 중 10대 중 중국이 4대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생산성, 성능이 굉장히 높은 거를 생산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급락했어요. 물론 가대평가됐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제일 앞서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 중국 가보셨어요? 제가 인도, 중국 가봤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중국은 공산주의라 길 내고 싶으면 길 빤스하게 내버립니다. 근데 인도 가면은 길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첸나이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한번 방문했더니 그 앞에 그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인도는 영국식 민주주의라 그 주민이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같은 거 사이 간접자 보니 좀 엉망이죠. 근데 중국 가보면 길이 정말 빤빤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서 자율주행차가 잘 다니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여러분 그 테슬라가 왜 전기차를 만들었겠어요? 독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냈죠. 근데 테슬라가 독일 같은 저 내연기관차 엔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그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요. 이 전기차는 독일보다도 중국에서 품질 비슷하게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을 나타낸 기사들인데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점검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기사를 골라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그 주간 경제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주간 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전망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 월별로 경기 국면을 판단해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주식, 채권, 현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공식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느냐. 저는 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에일리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건데요.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 금융을 한 40년 가까이 공부했으니까 제 지식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융으로 더 부를 늘릴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 스터디 그룹을 시작한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유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데일리 경제에서 단기 부동 자금이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부동 자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혹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언론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언론에서 유동자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어디든지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요금을 예금 드는데요. 그 금리는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에다가 오늘 넣었다가 오전에 넣었다가 오후에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찾아서 쓸 수가 있는 돈이고. 그래서 은행에 맡겼다가 주식이 오늘 오후에 좋고 내일 좋겠다 하면 그 돈을 빼가지고 즉시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을 부동자금이라고 그래요. 부동자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을 살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자금이 많아지면 주가가 좋다면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금방 몰려들 수 있으니까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통화량 지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을 것 같은데 해당 자료들을 어디서 보면 효과적으로 또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런 거 일간 경제, 데일리 경제를 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 드리고요. 반드시 제가 어디서 이런 자료를 봤느냐 출처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통화 동향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꼭 늙어 주식시장을 할 때 봐야 된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하고 또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것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이거는 간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제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그걸 주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꼭 뒷부분에 자료는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걸 알려드릴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한국 주식을 사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다만 어느 시점에 팔아야 할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이때 파악할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예. 지금 주가가 뭐 얼마 전에 8월 초에 2600 코스피가 60까지 갔다가 좀 2400 근처로 떨어졌죠. 예, 제가 보기에는 거시경제 변수, 명목 GDP, 일평균 수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최소한 10% 정도 저평가됐어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시점은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놓고. 그런데 그때 이제 팔 때 뭘 고려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죠.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는 그해 6월에 정점을 쳤어요. 그때 코스피가 3,300 갔는데 그 선행지수가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행지수가 OECD 한국 선행지수는 올 2월 정점, 네, 그 다음에 통계청은 2월 저점, OECD 거는요. 통계청은 4월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팔 시점은 아직 좀 멀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계속 현재 발표된 지표뿐만 아니라 제가 1년 정도는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행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꺾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초기니까 꺾이는 시점은 아직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중후반에 미국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 주가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지랑 한국 주가 지수랑 미국 주가 지수가 다르게 움직이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미국 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빈 70%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가계가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저축률이 낮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더 올라가지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가계 부담이 금리 부담이 늘어나고요. 예,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소비 활동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4분기부터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지든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걸 지금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만 따로 오를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주가는 그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우리 주가는 10% 이상 가소평가됐다는 거죠. 미국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때 우리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미국 주가가 또 떨어지다 다시 오르게 되죠. 네, 그럴 때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그동안 뭐 미주미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주식에 미쳐라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막 5년, 큰 10년 이 정도 보면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이렇게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개인이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사를 보고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늘 불만인 거는 뭐 한국은행 통계청 뭐 산업통상부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발표하는데요. 거기 발표된 거 보면은 최근 몇 년이나 최근 몇 개월 동안만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 언론에서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경제지표를 볼 때는 장기 추세를 보고 추세상에서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가 기사도 보지만은 그런 기사를 그 단기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 어디서 찾았다, 여러분이 어디서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추세상에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인지 내려가는 국면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하다가 산이 내려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작은 언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몇 달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언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봐야 되지만은 신문에서는 추세를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가 꼭 경제지표, 장기 추세상 어떤 국면에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한 기사 뽑아가지고 그 추세를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뭐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을 꼭 얻어야 됩니다.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앞으로 저 경제 금융 공부를 많이 하면서 금융으로 부를 같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뭐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